이 아이가 왜 여기 있지? 한때 천하제일 관상가로 불렸던 노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재벌 총수부터 정치인까지 그의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수두룩했죠. 30년 전 큰 실수를 저지른 뒤로 관상을 접었던 그가 처음으로 다시 눈을 떴어요. 재래시장 골목, 때 묻은 옷, 앙상한 체구, 뺨에 난 상처. 누가 봐도 거지인 14살 소년. 그런데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거지로 살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여기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30년간 누르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당장 와. 이건 내일이야. 전화를 받은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지도 않았어요. 며칠 뒤 시장에 검은 세단 40여 대가 줄줄이 들이닥쳤습니다.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일제히 내렸어요. 상인들이 숨을 죽였죠. 그들이 향한 곳은 경찰서도 관공서도 아니었습니다. 젖은 골판지 위에 웅크린 그 소년 앞이었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길래? 관상가는 무엇을 본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은 세단 40여 대가 재래시장 골목을 메웠습니다.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렸고 시장 상인들은 숨을 죽였죠. 그들이 향한 곳은 경찰서도 관공서도 아니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 젖은 골판지 위에 웅크린 14살 소년 앞이었어요.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6개월 전 같은 시장. 새벽 5시의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서도윤은 셔터가 내려진 가게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14살. 비는 멎었지만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소년의 어깨를 계속 적셨습니다. 도윤은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죠. 젖은 골판지가 등을 눌렀고 콘크리트 바닥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오늘 밤 잠자리였으니까요. 하나둘 상인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이 셔터를 올리다가 도윤을 발견했어요. 혀를 차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이고, 또 저 애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어요. 쓰레기를 치우듯 도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리가. 장사하는데 재수없게. 도윤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항의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 처마 밑을 찾아 걸을 뿐이었죠. 발걸음이 시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공용 화장실 뒤편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도윤은 그곳에 다시 웅크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7 채말순이 청소도구를 끌고 나왔어요. 시장 공용 화장실을 20년째 관리하는 할머니였죠. 말순은 도윤이 뒤편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본 척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바닥을 쓸기 시작했죠. 잠시 뒤 말순이 비닐봉지 하나를 도윤 옆에 슬쩍 놓았습니다. 안에는 전날 저녁 남은 김밥 2줄이 들어 있었어요. 버리기도 아깝고. 말순은 투덜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봉지를 보면서도 손을 뻗지 않았어요. 말순의 등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었습니다. 김밥을 입에 넣는 순간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배가 고파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줬다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시장이 붐비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구석으로 더 깊이 숨었습니다. 습관처럼 목에 걸린 것을 옷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낡은 금속 목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도윤은 그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정도 아니고 관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러운 것을 피하듯 비켜가는 시선이었죠. 도윤은 익숙했어요. 처음엔 아팠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건지 아니면 마음 자체가 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저녁이 되자 시장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도윤은 화장실 뒤편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놓아둔 김밥 봉지가 깨끗이 접혀서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치운 게 아니었어요. 도윤이 먹고 나서 접어둔 거였죠. 말순은 그 봉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쓰레기를 두고 갔다고 생각할 장면이었지만 말순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저 아이는 왜 봉지를 접어뒀을까? 버려진 아이치고는 예의가 바르다고 생각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다시 골판지 위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도윤에게 아무 일 없음은 가장 좋은 하루였어요. 기대할 것이 없으니 실망할 것도 없었죠. 눈을 감기 전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 위로 갔습니다. 5단의 금속 목걸이를 확인했어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그것만 확인하면 잠들 수 있었어요.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만 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의 어둠이 소년을 감쌌고 밤은 길고 고요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 시각 서울 외곽의 어느 저택, 50대 남자가 서재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정원을 내려다보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20여 년 전 잃어버린 인연이 지금 재래시장 바닥에서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밤. 두 사람의 운명은 아직 만나지 못한 채 각자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시장 골목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서도윤은 좁은 틈새를 빠져나와 시장 안쪽으로 걸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티내면 더 비참해지는 걸 알았으니까요. 생선 가게 앞을 지나는데 물줄기가 튀었습니다. 주인이 바닥을 씻다가 일부러 도윤 쪽으로 호스를 돌린 거였어요. 어휴, 더러워. 저리 가. 도윤의 바지가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젖은 옷을 털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죠. 젖은 바지가 종아리에 달라붙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야채 가게 앞에서 배추잎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췄어요. 주워도 될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허리를 숙여 배추잎을 집어들었죠. 그 순간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아, 이 도둑놈아, 뭘 훔쳐가려고. 도윤은 화들짝 놀라 배추잎을 내려놓았습니다. 훔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버려진 거라 주운 것뿐이었죠. 아, 아니에요. 바닥에 떨어진 거라서. 뭐, 바닥에 떨어지면 내 거야? 어디서 굴러온 거지 새끼가 손버릇은.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었어요. 누구도 듣지 않을 테니까요. 점심 무렵 분식집 앞에서였습니다. 손님 한 명이 계산하다가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500원짜리 하나가 도윤의 발밑으로 굴러갔습니다. 도윤은 동전을 주워서 분식집 주인에게 내밀었어요. 손님 거라고 돌려주려고요.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손 치워.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주인이 도윤의 손을 탁 쳤어요. 동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뭘 봐. 저리 안 가.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손등이 얼얼했지만 만지지 않았어요. 아픈 티를 내면 더 비참해지니까요. 그 장면을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최말순이었어요.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죠. 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말순은 분식집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주인 앞에 딱 섰습니다. 야, 김 사장.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긴 뭐야. 저 거지애가 또 어슬렁거려서 쫓은 거지. 거지애? 그 애가 동전 주워서 돌려주려고 한 거잖아. 고맙다고 해야지. 왜 때려? 주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최 여사. 언제부터 거지 편이야? 저런 애들은 한번 봐주면 맨날 와서 깔딱거린다고. 깔딱거리긴. 그 애가 여기서 뭘 달라고 한 적 있어? 없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 애가 뭘 잘못했는데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다니는 것밖에 없잖아. 주인이 짜증을 냈어요. 아, 몰라. 최 여사가 키울 거야? 데려가든가. 쓸데없이 남의 장사에 끼어들지 말고. 남의 장사?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대하면서 무슨 장사야. 결국 말순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더 싸워봤자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말순은 투덜거리며 걸어갔어요. 한참을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이 멀찍이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처음 보는 빛이었죠. 말순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저녁, 시장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말순을 보자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인사였습니다. 말순은 괜히 목소리가 퉁명스러워졌어요. 뭐야, 거기 서서. 고맙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제대로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맑았어요. 생각보다 어렸죠. 말순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안 해봤으면 목소리가 저렇게 어색할까요? 고맙긴 뭘. 저 인간이 잘못한 거지. 말순은 툴툴거리며 지나갔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등 뒤로 도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밤, 도윤은 평소 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야채 가게에서도 분식집에서도 도윤은 그냥 거지애였습니다. 이름이 없는 존재, 사람이 아닌 무언가. 도윤은 가슴 위에 금속 목걸이를 만졌어요.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 목걸이를 준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밤은 깊었고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낯설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지 몰랐어요.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꿈이었어요. 새벽 도윤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팠습니다. 도윤은 어둠 속에서 가슴을 부여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꿈속에서 이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6개월 전 그날의 기억이었죠. 서울 외곽 작은 빌라.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모는 항상 문을 잠그는 사람이었거든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에 이모 김선옥이 서 있었습니다. 48살. 도윤의 유일한 보호자였죠. 그런데 이모의 손에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도윤의 가방이었습니다. 안에 옷가지와 세면도구가 대충 쑤셔 넣어져 있었죠. 이모, 이게 뭐예요? 선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도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못 산다. 나가.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내가 뭘 잘못했냐고? 선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소에도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넌 태어난 게 잘못이야. 도윤은 숨이 막혔어요. 태어난 게 잘못이라니.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이모, 저 갈 데가 없어요. 제발. 그건 내 사정이고 난 더 이상 못 키워. 왜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선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이유? 이유가 뭐가 중요해? 그냥 가. 더 이상 볼 얼굴도 없으니까. 이모, 닥쳐. 내 엄마 아빠가 일찍 죽어서 내가 10년을 키웠어. 10년. 이제 좀 내 인생 살면 안 되냐? 선옥이 소리쳤어요. 도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모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거기엔 미안함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짐을 보는 눈빛이었죠. 선옥이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이모, 이모. 도윤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철컥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서서 두드렸어요. 이모, 문 열어주세요. 이모.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모, 제발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밥도 알아서 먹고 돈도 안 쓸게요. 제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2시간.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결국 도윤은 돌아섰습니다. 가방 끈을 어깨에 걸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친척은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어요. 이모가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공원 벤치에서 잤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뒤에는 재래시장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회상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젖은 골판지 위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새벽 시장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도윤의 눈에 물기가 맺혔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울음을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거였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요. 화장실 문이 열리며 말순이 들어왔어요. 청소 시간이었죠. 말순은 도윤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아이의 눈이 부어 있었거든요. 말순은 아무 말 없이 수건을 건넸어요. 낡았지만 깨끗한 수건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건을 받았어요. 얼굴을 닦았습니다. 보송보송한 감촉이 오랜만이었죠. 어젯밤 추웠어? 말순이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래. 말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수건을 돌려주며 작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말수는 괜히 수건을 털며 돌아섰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건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오늘 다시 들으니 더 또렷했습니다. 생각보다 맑고 생각보다 어린 목소리. 말순의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어요. 저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왜 혼자일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아이가 대답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도윤은 화장실을 나와 평소 자리로 걸어갔어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5단의 금속 목걸이가 느껴졌어요. 이모에게 쫓겨나던 날에도 이것만은 꼭 챙겼습니다. 이게 뭔지는 몰라요. 다만 엄마가 남긴 거라고 아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 없었어요. 이게 있으면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죠. 도윤은 골판지 위에 앉았어요.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겠지만 그래도 버텨야 했어요. 버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시장 입구에 낯선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날 오후 시장 입구에 낯선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0 초반의 나이. 오래된 두루마기를 걸쳤고 손에는 다른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느릿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노태권. 한때 천하제일 관상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었어요. 재벌 총수부터 정치인까지 그의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수두룩했죠. 하지만 지금은 은퇴한 지 오래. 세상과 담을 쌓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랜 지인을 만나러 시장에 들른 거였어요. 별 생각 없이 골목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태권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좁은 틈새에 웅크린 소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앙상한 체구. 누가 봐도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태권의 눈이 소년의 얼굴에 고정됐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뭐지? 이건 뭐지? 태권은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얼굴을 읽어왔어요. 대통령이 될 관상, 재벌이 될 관상, 범죄자가 될 관상. 한눈에 구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얼굴이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이목구비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맞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거지로 살 얼굴이 아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태권은 한 발짝 다가갔어요.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소년의 눈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14살 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견뎌낸 눈이었죠. 태권의 입술이 떨렸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먼저 움직였어요. 습관처럼 시선을 피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태권은 소년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30년 전 느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30년 전, 태권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어느 재벌가 후계자의 관상을 받습니다. 태권은 단언했죠. 이 사람은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나라를 이끌 그릇이라고. 하지만 3년 뒤 그 후계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태권의 예언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일 이후 태권은 관상을 접었어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게 됐거든요. 사람의 운명을 함부로 말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30년 만에 그때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 아이한테서 저녁이 되자 태권은 여간의 방을 잡았습니다. 시장 근처의 허름한 여관이었어요.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괜히 본 걸까? 그냥 넘어갈 걸. 30년 전처럼 또 틀리면 어쩌지. 태권은 뒤척였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인해야 한다고. 저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결국 태권은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뒤적였어요.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상대방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태권은 심호흡을 했어요. 나야. 오랜만이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10년 넘게 연락 없다가. 할 말이 있어.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데. 바빠. 끊어. 상대방의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태권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중요한 거야. 내가 직접 봐야 해. 뭘 봐? 사람. 한 명.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상대방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그 관상 타령이야? 난 그런 거 안 믿어. 알잖아. 이번엔 달라. 진짜야. 뭐가 다른데? 태권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느낌이라고 하면 웃길 거였죠. 그냥 와서 봐. 한 번만. 시간 없어. 시간 없으면 만들어. 이건 내일이야. 상대방이 말을 끊었어요. 내일? 무슨 소리야? 태권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근데 만약 내 느낌이 맞으면 넌 평생 후회할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끊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조사만 해줘. 직접 오는 건 그 다음에 생각하고. 알았어. 대신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다신 연락하지 마. 통화가 끊겼습니다. 태권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 강재원. 대기업 회장이자 30년 전 태권이 관상을 봐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태권이 아는 한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기도 했죠. 태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소년이 있을 거였습니다. 제발 틀리지 않기를. 이번엔 제발. 태권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권은 매일 시장에 나왔어요. 멀찍이 앉아 소년을 지켜봤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가까이 가면 소년이 경계할 것 같았거든요. 도윤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장을 돌고 남은 음식을 얻거나 주워 먹고 저녁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최말순에게 인사하는 것 외에는요. 태권은 관찰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소년이 수시로 목 부근을 만진다는 거였습니다. 옷 안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도윤이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권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물을 끼얹다가 도윤의 옷깃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 금속 물체가 반짝였습니다. 목에 걸린 무언가였어요. 태권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지? 목걸이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도윤은 재빨리 옷깃을 여몄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봤는지 확인하는 눈치였죠.
태권은 얼른 시선을 돌렸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태권은 다시 소년을 관찰했어요. 도윤이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골판지를 깔고 빈 박스로 바람막이를 만들었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이 생활이 익숙해진 거였죠. 눕기 전 도윤은 습관처럼 가슴 위에 손을 얹었어요. 5단의 무언가를 확인하는 동작이었습니다. 몇 초간 그 자세로 있다가 눈을 감았어요. 태권은 확신했습니다. 저건 그냥 목걸이가 아니다. 저 아이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저걸 숨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음 날 태권은 최말순을 찾아갔어요. 말순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권이 다가가자 말순이 먼저 말했어요. 또 왔어요? 요즘 매일 오시네. 네. 그 아이가 신경 쓰여서요.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네요. 거의 스토커 수준이야. 말순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어요. 이 노인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죠. 혹시 그 아이한테 물어본 거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군지. 말순이 걸레를 짜며 대답했어요. 물어봤죠. 근데 말을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네. 입을 꾹 다물어요. 묻는 것도 싫어하는 눈치예요. 태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태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아이가 목에 뭔가 걸고 있는 거 보셨어요?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권을 바라보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왜요? 그게 왜 궁금해요? 아, 그냥 어제 잠깐 본 것 같아서요. 뭘 봤는데요? 금속 같은 거요. 반짝이는 게 잠깐 보였어요. 말순은 한참 태권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봤어요. 한두 번.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그 애가 엄청 숨겨요. 절대 안 보여주려고 해요.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 번은 세수하다가 보일 뻔했는데 그 애가 화들짝 놀라서 옷을 여미더라고요. 마치 들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태권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 아이는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저 금속 물체는 뭘까?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감추는 걸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소녀는 경계심이 강했습니다. 억지로 캐물으면 도망칠 거였죠. 고마워요. 여사님. 태권이 돌아서려는데 말순이 불렀어요. 어르신. 네. 그 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나도 알아요. 근데 숨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말순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요. 그 애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요. 태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여관으로 돌아온 태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재원 쪽에서 보낸 사람이었어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신원 조회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얼마나 걸릴 것 같소? 일주일 정도요. 보호자 기록이랑 가족관계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았소. 정확하게 해주시오. 전화가 끊겼어요. 태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저 어둠 속에 소년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품에 안고 잠들어 있겠죠. 저 아이가 숨긴 것. 저게 열쇠라는 걸 태권은 알았어요. 무엇의 열쇠인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저택. 강재원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조사팀이 보낸 중간 보고서였습니다. 재원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봉투를 다시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 작은 나무가 있었어요. 오래전
누군가를 기리며 심은 나무였죠. 재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20여 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해상 훈련, 뒤집힌 배, 자신을 밀어낸 손, 준혁아,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20여 년간 불러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봉투는 여전히 열리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저 시장의 소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가게 물건이 자주 없어진다는 거였죠. 처음엔 생선 가게였어요. 고등어 몇 마리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야채 가게, 배추 한 포기, 무 2개가 없어졌다고 했죠.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가 한 곳을 향했습니다. 서도윤이었어요. 점심 무렵 분식집 앞에서 상인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 말이 맞잖아. 저 애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물건이 사라졌다고.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도 파 한 단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저 애가 가져갔을 거예요. 증거는 있어요? 분식집 주인이 물었어요. 생선 가게 주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저런 거지애한테 무슨 증거가 필요해. 빤히 보이잖아.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면. 아이고, 김 사장은 맨날 그 소리야. 저런 애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식집 주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 전체가 알았어요. 거지애가 도둑이라고, 물건 조심해야 한다고. 도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인들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평소엔 그냥 무시하는 눈빛이었어요. 쓰레기 보듯 피하는 시선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노려보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범인을 보는 것처럼.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좋지 않다는 건 느꼈어요. 저녁 무렵 최말순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상인 몇 명이 또 모여 있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이번 주만 3번이야. 더 두고 볼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자. 순찰이라도 돌게. 그러자. 저런 애 하나 못 잡으면 시장 망신이야.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큼성큼 다가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생선 가게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 여사는 모르셨어요? 그 거지애가 도둑이에요. 물건 훔쳐가고 있다고요. 도둑이요? 무슨 증거로 그래요? 증거는 뻔하잖아요. 저 애 말고 누가 있겠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뻔하긴 뭐가 뻔해요. 눈으로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상인들이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비꼬듯 말했어요. 아이고, 최 여사. 또 그의 편이야? 왜 그렇게 감싸? 감싸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본 사람 없이 도둑으로 몰면 어떡해요. 본 사람 없어도 정황이 있잖아요. 저 애가 돌아다니면서 물건이 사라졌다고요. 정황? 그게 증거예요? 말순이 따졌지만 상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생선 가게 주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최 여사. 화장실이나 잘 청소해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뭐라고요? 화장실 할머니가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저 애가 여사 손자예요? 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년을 변호할 증거가 없었거든요. 다만 저 아이가 도둑이 아니라는 확신만 있었죠.
상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순찰 돌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해 보이면 바로 잡아요. 현행범으로. 상인들이 흩어졌어요. 말수는 혼자 남아 시장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 아이는 도둑이 아니야. 분명히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지는 도둑이라는 편견. 증거 없이도 유죄가 되는 세상.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도윤을 찾아갔어요. 화장실 뒤편에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움츠러든 모습이었어요. 말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조심해. 며칠은 눈에 안 띄게 있어. 네. 상인들이 뭐라 그러는데. 그냥 조심해. 말수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도둑으로 몰린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거든요. 그 말이 아이한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알았으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작게 말했어요. 말수는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태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상인들의 대화도 들었고 말순이 도윤에게 가는 것도 봤습니다. 태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둑이라니. 저 아이가 도둑질을 할 리 없다. 며칠간 관찰한 태권은 알고 있었어요. 도윤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태권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조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조사 더 빨리 안 될까요?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2, 3일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2, 3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태권은 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울 외곽,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저택. 강재현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53의 나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지금 그의 얼굴은 그냥 지친 남자의 것이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조사팀이 보내온 중간 보고서였죠. 재현은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열지 못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노태권 선생님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뭐래? 직접 오시라고요. 시장에서 찾은 아이.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고. 재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 회장님, 안 간다고 했어. 그만 나가봐. 비서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 말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서재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늦가을의 정원은 쓸쓸했어요. 나뭇잎이 대부분 떨어져 있었죠. 정원 한쪽에 작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들보다 조금 작고 조금 어린 나무. 22년 전에 심은 거였어요. 재현의 시선이 그 나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22년 전, 재현은 해군 장교였어요. 29살 야망 가득한 청년이었죠. 집안에서 물려받을 회사가 있었지만 군 복무는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준혁.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던 동기였어요. 준혁은 재현과 달랐습니다. 배경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냥 바다를 좋아해서 해군에 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둘은 금세 친해졌어요.
밤마다 갑판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꿈 이야기, 미래 이야기, 가족 이야기. 준혁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어요. 아이도 곧 생긴다고. 그 말을 할 때 준혁의 눈은 별보다 빛났습니다. 그해 겨울 해상 훈련이 있었어요. 날씨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파도가 거세져서 작은 보트가 뒤집혔어요. 재현이 타고 있던 보트였죠. 재현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파도가 너무 거셌어요. 장비에 발이 걸려 가라앉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재현을 밀어냈습니다. 강하게 힘껏. 재현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구조되어 정신을 차렸을 때 재현은 갑판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서준혁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준혁의 시신은 사흘 뒤에 발견됐어요. 재현을 밀어내고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한 거였습니다. 장례식에서 재현은 울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그날 이후 재현은 바다를 보지 못했어요. 군을 전역하고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바쁘게 살았어요. 일에 파묻혀 살았죠. 준혁을 잊으려고요. 하지만 잊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2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날이 떠올랐어요. 파도 소리, 물속의 어둠, 자신을 밀어내던 손. 그 손의 감촉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현은 준혁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장례식 때 준혁의 아내가 안고 있던 아기. 갓 태어난 아이였죠. 하지만 재현은 찾아가지 못했어요.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 그 아이 앞에 설 면목이 없었죠. 그렇게 22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재현은 몰랐어요. 일부러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죠. 그런데 며칠 전 태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장에서 아이를 발견했다고. 확인해 봐야 한다고. 재현은 조사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지는 못했어요. 가서 확인하는 게 무서웠거든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준혁의 아들이라면 22년간 외면한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하죠? 재현은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열어볼까? 손가락이 봉투 끝에 닿았어요.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봉투를 다시 내려놓았어요.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못 본다. 아직은 용기가 없다. 재현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낮은 목소리가 서재에 울렸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사과였습니다. 그 시각 시장에서는 도윤이 잠들어 있었어요. 젖은 골판지 위에서 낡은 금속 목걸이를 품에 안은 채 두 사람의 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아직 그 거리를 건너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재의 불이 꺼졌습니다. 저택은 고요했고 밤은 깊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강재현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조사팀 책임자 연결해. 잠시 뒤 전화가 연결됐어요. 재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시사항이 있어. 잘 들어. 네, 회장님. 조사는 계속해. 하지만 아이한테 직접 접근하지 마. 거리 유지하면서 상황만 파악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유를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시장에서는 조사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행인처럼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장을 보는 척, 구경하는 척 하면서 소년의 동선을 파악했죠. 도윤이 언제 일어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누구와 접촉하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도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평소처럼 시장을 걸었고 평소처럼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걸 몰랐죠. 하지만 태권은 알아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옷차림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맞지 않았죠. 태권은 그들이 강재현 쪽에서 보낸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리고 재현이 받았어요. 왜? 사람 보냈더구만. 그래서? 왜 직접 안 와? 눈으로 확인해야 할 거 아니야. 재현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어요. 내가 갈 필요 없어. 조사 결과 나오면 그때 판단해. 판단? 지금 판단할 때가 아니야. 직접 와서 봐. 됐어. 그만해. 태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현아, 넌 언제까지 도망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태권은 계속 말했습니다. 22년이야. 22년 동안 넌 도망쳤어. 준혁이 이래서 그 이름 꺼내지 마.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꺼내야지. 내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닥쳐. 재현이 소리쳤어요. 서재의 고함이 울렸습니다. 넌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힘든 건 나도 알아. 근데 그렇다고 저 아이까지 외면하면 되겠어? 저 아이가 준혁이 아들인지도 아직 몰라. 그래서 확인하라는 거야. 직접 와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의 숨소리만 전화기로 들렸어요. 거칠고 불안정한 호흡이었습니다. 태권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재현아,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준혁이 아들이면 넌 평생 후회해. 지금 안 가면 22년 전에도 넌 후회했잖아. 준혁이한테 제대로 고맙다고 못했다고. 그 후에 또 반복할 거야?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재현이 낮게 말했어요. 때? 그럼 언제가 때인데? 몰라. 그냥 아직은 안 돼. 통화가 끊겼습니다. 태권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재현의 마음을 알았어요. 22년간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온 거, 준혁의 가족을 외면한 거,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하지만 이해한다고 용납할 수는 없었어요. 저 시장 어딘가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멸시받는 아이가. 그 아이가 기다릴 시간은 없었어요. 저녁 태권은 다시 도윤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이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골판지를 깔고 박스를 세우고 능숙하지만 처량한 동작이었습니다. 눕기 전 도윤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옷 안에 무언가를 확인하는 동작. 매일 밤 반복되는 의식 같았습니다. 태권의 가슴이 저렸어요. 저 아이는 뭘 품고 있는 걸까? 저걸 확인해야 잠드는 이유가 뭘까? 같은 시각, 저택 서재. 재현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22년 전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군복 입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준혁. 재현의 손가락이 준혁의 얼굴을 천천히 쓸었어요. 준혁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거기 있는 거야? 사진 속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그날처럼 재현은 사진을 품에 안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야 하는 건 알았어요. 22년 전 사진을 품에 안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야 하는 건 알았어요.
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도.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 무게에 짓눌려 재현은 아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시장의 밤은 깊어갔어요. 저택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어둠 속에 있었어요. 아직 만나지 못한 채 시장 행사 날이었습니다. 가을 축제라고 했어요. 좌판마다 손님이 몰렸고 골목이 북적였습니다. 풍선도 있고 음악도 흘러나왔어요. 평소와 다른 활기가 시장을 가득 채웠죠. 도윤은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날은 위험했어요. 눈에 띄면 안 됐거든요. 도둑 소문이 돈다는 걸 도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여자가 내렸어요. 48살. 단정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 김선옥이었습니다. 도윤의 이모. 선옥 옆에는 남자 2명이 있었어요. 시장 상인회 간부들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선옥이 연락해서 만나온 사람들이었죠. 선옥이 시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눈빛이 날카롭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선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척 연기했죠. 혹시 여기서 남자아이 본 적 있으세요? 14살쯤 되는 생선 가게 주인이 대답했어요. 그거지예요? 있죠. 요즘 골칫거리예요. 그 아이가 제 조카예요. 상인들이 술렁였습니다. 선옥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말을 이었어요.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몇 달째 찾고 있었는데 여기 있었네요. 아이고, 그 집 조카였어요? 네. 애가 원래 손버릇이 안 좋아서 정말 죄송해요. 선옥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거지애가 도둑이 맞았다고, 집에서도 돈을 훔쳤다고.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손버릇이 그렇지. 빨리 데려가요. 시장 망신이에요. 선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데려갈게요. 누군가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다? 손가락이 골목 구석을 가리켰어요. 도윤이 웅크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도윤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둘러싸였죠. 선옥이 도윤 앞에 섰습니다. 이모와 조카가 6개월 만에 마주한 거였어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옥이 손을 뻗었어요. 부드러운 척 연기하면서요. 도윤아,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이모가 다 용서해 줄게. 도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알잖아. 저 안 훔쳤어요. 돈 안 훔쳤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선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잠깐이었지만 도윤은 봤습니다. 그 눈빛을. 도윤아, 왜 이래?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선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모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내가 돈 들고 사라져서 경찰에도 신고했어.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대. 저러고도 아니라고 우기네. 뻔뻔하기는. 사람들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도윤을 노려보는 눈빛. 이미 판단이 끝난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거짓 차림의 아이 말을. 단정한 어른 말고. 그때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최말순이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도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선옥이 말순을 흘겨봤어요. 누구세요? 이 시장에서 20년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도둑이라고요? 증거가 뭔데요? 선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증거요? 제가 이모예요. 제 조카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모라고요? 그럼 왜 이 애가 여기서 몇 달씩 굶고 있었어요? 이모라면서 왜 안 찾아왔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선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건 애가 도망쳐서. 도망? 14살짜리가 혼자 도망쳐서 몇 달을 거리에서 살아요? 말이 돼요? 군중이 웅성거렸어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이 빠르게 대응했어요. 눈물을 쏟으며 말했죠. 저도 힘들었어요. 애가 문제가 있어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거짓말을 잘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요? 네. 이 애가 집에서 얼마나 말썽을 피웠는지 몰라요. 저도 지쳤어요. 선옥이 흐느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상인들이 선옥 편으로 돌아섰어요. 저런, 이모분도 고생했네. 문제아였구나. 빨리 데려가세요.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선옥이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경찰 2명이 다가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가출 청소년이요? 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조카예요. 집에서 돈을 훔쳐서 가출했어요. 경찰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일단 같이 가자. 이야기 좀 하게. 도윤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습니다. 말순이 소리쳤어요. 잠깐요. 이의 말도 좀 들어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차가 출발하기 전 도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선옥이 서 있었어요. 눈물을 닦는 척하면서.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죠. 도윤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으로 갔어요. 5단의 금속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 아무도 빼앗지 못한 것. 경찰차가 움직였어요. 시장이 멀어졌습니다. 말순이 손을 뻗는 게 보였지만 닿지 않았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마를 대로 말랐거든요. 파출소 안은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서도윤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였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어요. 마치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경찰이 책상 너머에 앉아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름이 뭐야? 서도윤이요. 나이는? 14살이요. 왜 도망쳤어? 집에서 돈 훔친 거 맞아? 도윤의 입술이 떨렸어요. 안 훔쳤어요. 경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이모가 훔쳤다는데? 거짓말이에요. 이모가 저를 쫓아냈어요. 쫓아냈다고? 왜? 몰라요.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경찰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모 말로는 내가 문제가 많대. 거짓말도 잘하고.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증거 있어? 이모가 널 쫓아냈다는 증거. 도윤은 입을 다물었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6개월 전 그날 아무도 보지 않았거든요. 이모와 자신뿐이었죠. 김선옥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신 눈물을 닦으며 피해자 행세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척 연기했죠. 이 애가 원래 이래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병원도 다녔는데. 병원이요? 네.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저도 힘들었어요.
선옥이 흐느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 좀 더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데려갈게요. 이번엔 제대로 돌볼게요. 선옥의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저건 연기라는 걸, 저 다정함 뒤에 차가운 눈이 있다는 걸. 도윤은 입을 열었어요. 저 안 갈 거예요. 경찰과 선옥이 도윤을 봤습니다. 이모한테 안 가요. 차라리 시설로 보내주세요. 선옥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슬픈 표정으로 바꿨습니다. 도윤아, 왜 이래? 이모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 안 했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잖아요. 걱정했으면 왜 안 왔어요? 선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금세 다시 연기를 시작했죠. 이모도 사정이 있었어. 내가 어딨는지 몰랐고. 거짓말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선옥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모는 져버린 거예요. 그날 문 앞에서 울어도 안 열어줬잖아요. 파출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이 선옥을 쳐다봤어요. 선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애가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조카를 버려요? 버렸잖아요. 도윤이 소리쳤어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거였습니다. 이모가 나가라고 했어요. 태어난 게 잘못이라고. 다 기억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죠. 결국 조사가 길어졌어요. 선옥은 밖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어요. 경찰이 이것저것 물었지만 도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증거가 없으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이러면 보호시설로 보낸다. 알겠어? 경찰이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설이든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이모한테만 안 가면 됐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파출소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6개월 전 쫓겨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문 앞에서 울던 자신, 열리지 않던 문, 그날도 이랬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죠.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어요. 파출소 앞 가로등 밑에 67의 할머니, 최말순이었습니다. 아직도 거기 있었어요. 시장에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였죠. 말순은 파출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순이 손을 흔들었어요. 가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자기 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 밖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가슴으로 갔어요. 5단의 금속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이것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자신을 알아볼 거라고. 아직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밤은 길었습니다. 말순은 가로등 밑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윤은 창밖의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밤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도윤을 버티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파출소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경찰들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수입 세단이 한 대, 두 대, 세 대. 줄줄이 멈춰 섰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가 넘는 차량이 파출소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뭐야, 저게? 경찰들이 당황했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차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어요. 걸음걸이가 일사불란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파출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며 또박또박 말했죠. 서도윤건으로 왔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경찰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누구신데? 이걸 먼저 보시죠. 법무팀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서도윤 군의 신원조사 결과입니다.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첫 장에 사진이 있었어요. 해군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 훈장을 단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분은 서준혁 대위입니다. 22년 전 해상훈련 중 동료를 구하고 순직하셨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게 이 아이랑 무슨... 서준혁 대위의 아들이 서도윤 군입니다. 파출소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법무팀장이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서준혁 대위가 구한 동료가 누군지 아십니까? 경찰이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 대한그룹 회장 강재현 회장입니다. 예. 서준혁 대위는 강재현 회장의 목숨을 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유족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었죠. 경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대한그룹.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 군, 목에 걸고 있는 거 보여줄 수 있겠니?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6개월 동안 숨겨왔던 거였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해치려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도윤은 천천히 옷깃을 열었습니다. 목에 걸린 것을 꺼냈어요. 금속 팻말. 낡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이름 혈액형, 소속 부대, 군번줄이었어요.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혁 대위의 군번줄입니다. 부인이 아들에게 남긴 유품이죠. 경찰이 할 말을 잃었어요. 거지로 알았던 아이가 순직 군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이었어요. 그럼 그 이모라는 사람은? 법무팀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김선옥 씨 계시죠? 나오시죠. 구석에 있던 선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법무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좌 내역이었어요. 김선옥 씨는 서도윤 군의 법정 후견인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된 유족 지원금을 관리하는 역할이었죠. 선옥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지원금이 전부 김선옥 씨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명품 구매, 해외여행, 성형외과 결제. 도윤군을 위해 쓰인 돈은 단 한 푼도 없네요. 선옥이 벌떡 일어섰어요. 거짓말이에요. 조작이에요. 조작이요? 법무팀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이겠네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틀었어요. CCTV 화면이었습니다. 시장 절도 신고 당시 영상. 도윤이 범행 장소에 없었어요. 같은 시각 도윤은 반대편 골목에서 최말순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군은 절도 현장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 신고죠. 선옥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김선옥 씨. 횡령, 사기, 무고.
3가지 혐의입니다. 법무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국가유공자 유족지원금 횡령은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각오하세요. 경찰이 선옥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선옥이 발버둥 쳤습니다. 나 아니야. 저 애가 문제야. 저 애가. 조용히 하세요. 나라고. 선옥이 끌려나갔어요. 비명 같은 소리가 파출소 밖까지 울렸습니다. 파출소 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법무팀장이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어요. 도윤 군,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셔. 회장님이요? 응. 아버지 친구분이야.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군번줄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목걸이로만 알던 존재. 그 아버지의 친구가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파출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멸시하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최말순이 달려왔습니다. 밤새 기다렸던 할머니, 도윤을 꽉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 녀석아?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말순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장 상인의 사무실이 임시조사 공간이 됐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경찰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선옥의 범죄를 정리하는 자리였죠. 도윤은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말순이 함께였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벽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였어요. 계좌 내역을 하나씩 보시죠. 서류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족지원금이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12년간 총 2억 8천만 원. 경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전부 김선옥 씨 개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단 한 푼도 도윤 군에게 쓰이지 않았어요. 서류가 더 펼쳐졌어요. 명품 가방 구매 800만 원. 해외여행 경비 1200만 원. 성형외과 결제 2000만 원.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윤군 학비, 의료비, 생활비 지출 내역은요? 제로입니다. 경찰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도윤군을 내쫓은 날짜가 6개월 전이죠? 그런데 지원금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인출됐습니다. 네. 아이를 버리고도 돈은 계속 받아간 겁니다. 옆방에서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어요. 다 들렸습니다. 이모가 자신을 버린 이유, 돈 때문이었어요. 자신에게 쓰일 돈을 이모가 다 써버린 거였죠.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계속됐어요. 시장 절도건도 보시죠. 법무팀장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절도 신고 시각 오후 2시 15분. 그런데 같은 시각 도윤군은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도윤이 보였어요. 시장 반대편 골목에서 최말순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도윤군은 절도 현장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절도 신고는 거짓입니다. 김선옥 씨가 상인을 매수해서 꾸민 겁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아이가 나타나면 자기 범죄가 들통나니까요. 아이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신뢰를 떨어뜨리려 한 겁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법무팀장이 옆방 문을 열었어요.
도윤과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군, 다 들었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미안해. 이모는 처벌받을 거야. 횡령, 사기, 무고, 아동유기. 전부 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슴 쪽으로 갔어요. 5단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군번줄이었어요. 처음으로 스스로 꺼낸 거였습니다. 도윤은 군번줄을 내려다봤어요. 금속 표면에 새겨진 글씨. 서준혁. 아버지의 이름. 이거 엄마가 줬어요.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빠 거라고. 아빠가 영웅이었다고. 그것만 알려줬어요. 말순이 도윤의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파서. 그 다음부터 이모네 집에서 살았어요. 이모는 처음부터 싫어했어요. 저를. 도윤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왜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말 잘 들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맨날 눈치 보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럼 쫓겨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6개월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쫓겨났어요. 왜 쫓아내는지도 모르고. 말순이 도윤을 꽉 안았어요. 울어. 울어도 돼. 할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서 얼마나. 도윤이 말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6개월간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요. 말순도 울었어요.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버텨왔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거든요. 법무팀장은 조용히 물러났어요. 2사람만 남겨뒀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가벼워 보였어요. 6개월간 짊어졌던 짐을 조금 내려놓은 얼굴이었죠. 도윤이 군번줄을 다시 쥐었습니다. 아빠 친구분이 저를 기다린대요. 그래. 만나봐야겠죠?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만나봐. 도윤은 군번줄을 목에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는 옷 밖으로 보이게.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세단들이 보였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데리러. 서울 외곽의 저택. 검은 세단이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도윤이 차에서 내렸어요. 높은 담장, 넓은 정원, 거대한 건물.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법무팀장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이쪽이야. 도윤은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아버지의 친구. 자신을 찾았다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창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53의 나이. 단정한 양복. 하지만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강재현이었어요. 재현은 도윤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재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준혁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매가 닮았습니다. 코도 입도. 22년 전 자신을 밀어내던 그 사람. 앉아라.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 아버지. 서준혁을 아느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만 알아요. 본 적은 없어요. 그래. 그렇겠지. 재현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와 같은 배에서 근무했다. 배요? 해군이었어. 둘 다. 22년 전 재현의 눈이 과거로 향했어요. 그의 겨울에 훈련이 있었다. 재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나빠졌어. 파도가 거세져서 보트가 뒤집혔지. 내가 탄 보트였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나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장비에 발이 걸려서 가라앉고 있었어.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밀어냈다. 강하게. 위로. 내 아버지였다. 재현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준혁이가 나를 밀어내고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살고 준혁이가 죽었다. 나 대신.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로 22년을 살았다. 근데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재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준혁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물속에서 나를 밀어내던 그 손이. 재현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있다는 건 알았다. 장례식 때 봤어. 내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아기.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근데 찾아가지 못했다. 왜요? 도윤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현은 한참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서웠다. 내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도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 하세요? 미안하다. 재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가 거의 바닥에 닿을 듯 했습니다. 22년 동안 외면해서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 일어나세요. 내가 시장 바닥에서 잘 때 나는 이 큰 집에서 잤다. 내가 굶을 때 나는 배불리 먹었다. 재현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준혁이가 목숨 바쳐 살려준 내가 준혁이 아들은 내버려뒀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 도윤은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화가 나지 않았어요. 원망해야 할 것 같은데 원망이 안 됐습니다. 눈앞에 남자가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22년간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무게가 보였어요. 일어나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재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람이, 쉰이 넘은 어른이 14살 아이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럴 자격 없으니까. 다만 앞으로는 달라지겠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2년이었거든요. 혼자였던 시간이. 하지만 손이 움직였어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군번줄을 벗었습니다. 재현에게 내밀었어요. 재현이 군번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준혁. 옛 전우의 이름. 금속에 새겨진 글씨가 흐릿해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준혁아. 재현이 군번줄을 가슴에 안았어요. 22년 만에 다시 만진 전우의 유품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작은 나무 하나가 서 있었어요. 22년 전 준혁을 기리며 심은 나무. 도윤이 그 나무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를 위해 심어진 나무. 자신은 몰랐지만
누군가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재현이 군번줄을 도윤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건 내 거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거야. 도윤은 군번줄을 받았어요.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 녹기 시작한 16년 후 서울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에 임시 법정이 설치됐어요. 주민 분쟁 조정을 위한 이동 법원이었죠. 오래된 시장이었습니다. 16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생선 가게가 있고 야채 가게가 있고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어요. 긴장과 기대가 섞인 얼굴들. 오늘 이곳에 특별한 판사가 온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검은 승용차가 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어요. 30살. 단정한 정장에 법복을 걸친 모습. 인상이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깊었습니다. 서도윤이었어요. 도윤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16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젖은 골판지 위에서 잠들던 밤, 배고픔을 참으며 걷던 낮, 손가락질과 멸시,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상인들이 도윤을 알아봤어요. 어머, 저 사람. 그 애 아니야? 그때 그 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걸었습니다. 임시법정이 설치된 곳은 시장 한가운데였어요. 간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판사석에 앉았어요.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상인들 사이에 작은 분쟁이었어요. 가게 경계 문제, 주차 문제,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도윤은 양측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어요. 한쪽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침착하게. 조정이 마무리됐을 때 양측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납득이 가는 결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어요. 법복을 정리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82의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최말순이었어요.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할머니. 말순은 도윤을 올려다봤어요. 16년 전 무릎 아래까지밖에 안 오던 아이가 이제 자신보다 한참 컸습니다. 말순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이 녀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크긴 많이 컸네. 도윤이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말순은 대답 대신 도윤의 팔을 잡았어요. 힘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판사가 됐다며? 뉴스에서 봤어.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는요. 두 사람은 시장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화장실 뒤편. 16년 전 도윤이 잠을 청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도윤은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잤었죠. 그때 기억나? 다 기억나요. 할머니가 김밥 봉지 놓고 가시던 것도요. 말순이 피식 웃었어요. 버리기 아까워서 그랬어. 거짓말. 도윤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말순이 도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때는 눈에 빛이 없었어. 그냥 꺼진 눈이었지. 근데 지금은 달라. 살아있는 눈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분들 덕분이에요. 할머니도, 태권 할아버지도, 재현 아저씨도.
강 회장 말이지? 잘 지내? 네. 아직도 잔소리 많이 하세요. 말순이 낄낄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군번줄이었습니다. 16년 전 그대로. 다만 줄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죠. 아직도 갖고 있네. 말순이 말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갖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니까. 군번줄을 다시 목에 걸었어요. 셔츠 안으로 넣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슴에 품는 거였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16년 전과 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춥고 어두웠어요. 지금은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할머니, 응? 저 잘 살고 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때 할머니가 곁에 있어줘서,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 말 없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잘 버텼어. 시장 골목에 저녁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말순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걷고 싶었던 길, 누군가와 함께 당당하게, 이제야 걷고 있었어요. 가슴에 품은 군번줄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온기 같았어요. 항상 함께 있다는 느낌.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자란 아들을.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오래간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아이. 그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됐어요. 판사가 됐고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시장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도윤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